지금 이걸 사면 당장 많이 오를까요? 저는 당연히 가격이 전혀 못 오르고 당분간 정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샀어요. 한 시간 지났는데 인력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오를 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도 상담을 종종 하는데요. 50% 이상은 내 집 마련 갈아타기 문의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자, 기존 집을 정리하고 어떤 걸로 갈아타기 하실 건가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남동에 있는 재개발 매수하는 거 어떨까요? 마용성 같은 똘똘한 입지에 신축 아파트 매수 어떨까요? 현금 7억 정도 있는데 갈아탈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질문은 되게 좀 다양해요. 근데 본질은 거의 같죠. 그 질문에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기존 보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를 정리하고 재개발이 좋을지 재건축이 좋을지 신축 아파트가 좋을지 어디를 하면 좋을지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걸로 갈아타고 싶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전략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이걸 지금 결정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걸 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보통 또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고시원 같은 거 하면 현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 영상 하나 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세금 공부를 하다가 가족 법인을 만들면 괜찮다면서 그럼 가족 법인을 만들고 건물 같은 걸 사야 되냐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실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왠지 그런 거를 해야 좀 빠르게 부자가 될 것 같아서요 하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것도 고민이고 나중에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고 선택은 참 어렵고 아는 건 없고 돈은 벌고 싶고 좋은 것도 갖고 싶고 근데 선택은 또 어렵고 누가 좀 쉬운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고 어렵다 그쵸? 그 발등에 떨어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지금 이 미로를 탈출할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당장의 고민이 있고 궁극적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조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너무 눈앞에 닥친 것만 이렇게 헤쳐나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결국 궁극적인 고민에 조금 이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투자의 본질이죠.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재테크 투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투자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워렌 버핏이 했던 그 과정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철저하게 저평가된 것을 산다. 이거였죠. 재개발 살까요? 이런 게 아니라 저평가된 거를 산다. 어떻게 하면 저평가된 걸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저평가된 것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저평가된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조금 저평가된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게 지금 주식이면은 이제 경쟁력을 갖춘 혜자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래에도 탄탄하게 수요가 있고 시세 상승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는 위에서 말한 그 두 가지 그 범주 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게 꼬마 빌딩이 괜찮나? 나는 좀 여유 자금이 많으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결국은 그 두 가지 질문만 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평가된 걸 산다 또는 미래에도 살아남을 혜자 기업을 산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꼬마 빌딩에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꼬마 빌딩 매물이 나왔습니다. 본질이 뭐죠? 지금 당장 1억 사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10년 뒤에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사는 게 중요할까? 두 가지를 다 가지기는 힘들어요.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있는 건물이 하나 나왔고 근데 이게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한 1억 정도 싸대요. 근데 강남에 있는 건물은 시세대로 나왔어요.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이게 1년 안에 끝낼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미래에도 오를 수 있는 그 후자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게 이제 본질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쉽게 탁 나온다는 거죠.
자금이 이제 큰 사람일수록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고, 자금 시드가 너무 작은 분들은 저평가된 것들도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죠. 저평가된 것들을 사서 돈을 조금 불리고 조금 더 불리고 그걸 반복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드가 적은 분들이 많이 시작을 하는 게 경매로 접근을 많이 하죠. 처음부터 2, 3천만 원 싸게 사가지고 조금 있다가 팔아서 시세가 오른 게 아니라 싸게 샀기 때문에 거기 차익을 남기고 또 한 번 더 도전해가지고 또 남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가만 보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최근에 또 이제 입지 좋은 곳들 갈아타기 하려고 했을 때 입지가 양호한 서울의 1급지들은 생각보다 시세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뒤늦게 또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 중에서 신축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쉽잖아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투자가 이거잖아요. 뭐 실력도 별 필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한 니즈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걸 사면 당장 많이 오를까요? 저는 당연히 가격이 전혀 못 오르고 당분간 정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저평가된 시점이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급등한 만큼 조금 쉬어가는 시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바닥은 언제냐면 최근 2, 3년 동안 완전 하락했을 때, 고탐 직전, 그게 바닥이겠죠. 그게 23년 초잖아요. 근데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바닥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걸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회복했는데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바닥은 아니구나. 고점은 어차피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건데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과정을 길게 놓고 보면 수요가 있는 것들이 우상승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여력이 다 갖춰졌다고 하면 사실은 뭐 사도 무방하죠. 누가 억지로 이걸 사야 된다, 저평가합니다, 완벽합니다, 또는 지금 완벽하게 고점이니까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1, 2년 전에 산 사람들은 다 팔아야 될까요? 이제 조금씩 회복했다고? 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고 산 것도 아닐 거거든요. 길게 보고 산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타이밍적으로 조금 더 낮은 금액에 잘 샀으니까 잘 산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조금 늦게 왔으니까 오른 금액에 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쭉 길게 가져가면서 시세 상승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리하지 않고 너무 레버리지 많이 쓰지 않고 내가 길게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한 번 투자를 해서 뭐 엄청난 갑자기 큰 부를 이루겠다가 아니라 단계별로 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뭔가를 샀어요. 뭔가를 샀는데 이게 딱 한 1, 2억 정도 저평가된 것 같아. 어떤 그런 단지를 찾았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걸 샀어요. 한 시간 지났는데 1, 2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오를 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리스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리스크죠. 저평가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 그것만큼 오르면 그때부터 또 리스크 구간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단기적으로 판단해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1, 2억 저렴하네. 샀는데 1억 올랐네. 너무 행복하네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일 일만 남았네.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은 주식과 좀 다르거든요. 조금 길게 놓고 바라보고 진행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시드가 많은 분들은 이제 아파트가 조금 1급지가 조금 올랐다 보니까 건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택이 낫지 않을까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여력이 좀 되는 분들이에요. 어떨까요? 저는 사실 건물도 건물 나름이고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건물은 아파트보다 투자 금액이 2~3배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면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약간 다가구하고 섞여 있는 그런 근생 건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다가구 입지거든요. 건물 입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가지고는 시세 차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수요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건물들은 이제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진행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대출 받고 월세 받고 하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럼 오래 이걸 보유해야 되는데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운이 안 좋아가지고 멀쩡하게 있던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통임차가 나가버리면 월세는 월세대로 못 받고
대출은 대출 이자대로 매달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마이너스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그렇게까지 공실 가능성은 적거든요. 그냥 조금만 뭐 세를 저렴하게 주면 웬만하면 맞춰지죠. 취득세 1%죠. 건물은 4.6%인데 보유세 나름 저렴하죠. 팔 때 비과세 해주는 것도 주택, 아파트가 유일하죠. 건물을 많은 부자들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아파트 똘똘한 거 하나 정도는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똘똘한 한 채를 여러 개를 사기가 지금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좀 여유 자금이 뭐 100억, 300억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파트 사기에는 아파트 여러 개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사놓고 뭐 건물 같은 거 또 괜찮은 것도 좀 사겠죠. 자, 그랬을 때 아파트를 먼저 사야 되냐, 건물을 먼저 사야 되냐. 저는 당연히 모든 면에서 아파트가 무난하다고는 생각해요. 아파트만큼 세금에 대한 조건이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있고. 근데 건물은 사실은 뭐 기업가가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죠. 여러 면에서 아파트가 이런 점이 많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불로소득에 따른 현금 흐름인지 아니면 내가 일을 해서 버는 현금 흐름인지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투자가 어려지면서 뭐 조금 다른 뭐 공간 임대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붐이 불었습니다. 무인 카페, 뭐 무인 아이스크림, 뭐 공유 오피스, 뭐 고시원 등등등 말이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불로소득이냐, 그냥 근로소득이냐. 에 대해서 말이죠. 제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공간임대업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건 또 하나의 자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시간을 쏟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전혀 안 넣어도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르는 거, 호기심을 가지고 대상을 연구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경계선을 확실히 구분 지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매월, 매주, 매일 내 시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비우기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자영업이죠. 그리고 근로소득이죠. 내 시간을 넣어서 3년, 5년 열심히 했는데 그 물건을 정리했을 때 시세 차익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이 되고 인테리어비 몇 억 썼던 것들 날아가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순수 임대 목적으로 진행을 해놓고 뭐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좀 싸게 사고 나중에 좀 보유했을 때 좀 월세가 올라가면서 세액 차익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얘는 진짜 불로소득에 가까운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유행을 이제 이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내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마음 자체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 빠르게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저 단어에 집착을 하면 한탕을 노리게 되거든요. 아파트 하나 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릴 수 있을까? 뭐 건물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꼭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뒤늦게 이게 욕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그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몰빵되어서는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차익형, 유형 필요하죠. 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왜?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이게 자산이 불어나니까. 두 번째는요. 내 시간을 넣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넣는 거 말고요. 안 넣어도 나오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모든 재테크가 마찬가지지만 여유 자금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이 이제 닥쳤을 때 그때 커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유 자금.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저는 당연히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볼까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막 연끌해가지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정말 좋은 걸 샀는데 더 연끌해서 뭐 15억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 내 자산 모든 게 시세 차익형에 이제 몰빵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시세가 전혀 안 오르거나 하락한다면
대응이 될까요? 그 레버리지 한 거를 또 계속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멘붕에 빠질 거고, 뭐 팔려고 하는데 뭐 팔아도 돈이 많이 쓰고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막 애매한 상황에 봉착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안전하게 그냥 모든 여유 자금을 뭐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을래 라고 했을 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안전할까? 세상은 계속 바뀔 거고, 만약에 다른 자산들이 급등을 하고 부동산도 급등하고 여러 가지가 급등을 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멘붕이 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분산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돌에 똘똘한 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대출 이자 빼고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한 1,000만 원 좀 나옵니다. 그리고 통장에 여유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보자고요. 10억 너무 많은가요? 한 3억만 있다고 볼까요? 이 사람이 과연 망할 확률은 몇 프로일까 보면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방금 예시를 든 게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금액을 더 줄이면 돼요. 30억짜리가 아니라 8억짜리면 어떻습니까? 자, 8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대출이자 빼고 월 소득이 한 500만 원 나오고요. 통장에 여유자금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망할 확률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싹 다 흐트러 가지고 하나로 쫙 모아서 다 정리하고 똘똘한 거 하나 했을 때 물론 그 아파트가 더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할까? 이슈가 없을까? 리스크가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버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될 뭐 높은 확률은 아닐 수 있겠지만 망할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 포트폴리오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질문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걸 바꿔서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더 탄탄하게 확고히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꾼다면 저는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는 부자가 되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자산을 지키는 도구에 가깝고요. 부자가 되는 도구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세상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주거나 내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재테크로 돈을 지키고 불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좀 저에게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 그에 대한 제 생각들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긴 영상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